한국은행이 11개월째 기준금리를 연 1.5%로 유지했습니다. 한은은 대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연 2.9%에서 연 2.7%로 다시 한번 낮췄습니다. 앞으로 은행별로 신규 대출 기준으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15%에서 3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됐던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 RTI 기준 미달 임대업 대출은 폐지됩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은 중국 위안화 환율의 불투명성에 대해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전국적으로 택시업계가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도심에선 3만 명 이상이 참가하는 택시업계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 퇴근길 혼란이 예상됩니다. 이상이 시각 주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번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습니다. 한은은 대신 올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내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한국은행입니다. 네, 기준금리 이번에도 안 올렸네요. 네, 한국은행은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현행 연 1.5%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인상된 이후 11개월째 같은 수준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지난 7월과 8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잇따라 나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이번에 올릴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왔지만 결국 그대로 두면서 공은 다음 달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금리 격차는 0.75%포인트를 유지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느 때와 다르게 의견이 분분했었는데 금리가 동결된 배경은 뭡니까? 네, 국내 경제가 설비 투자가 지난 8월까지 6개월 연속 줄면서 IMF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 내리막인데다 취업자 수 증가폭은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10만 명대를 밑도는 등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소비 침체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2.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은은 당초 3% 성장을 예상했던 것에서 지난 7월 2.9%로 내린 바가 있는데 향후 경제 성장은 이보다 더 밑돌 것이라고 내다본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SBS CNBC 김한진입니다. 금년도 경제 성장률은 2.7%,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6%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경제 성장률 2.7%, 소비자 물가 상승률 1.7%로 전망되었습니다. 수정된 성장 전망치를 평가해보면 2, 4분기 실적치 등이 반영돼서 다소 하향 조정됐지만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또 물가도 1%대 그 중후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잠재 성장률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물가가 목표 수준에 근접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입장을 저희들이 일관되게 밝혀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특히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키로 결정은 하되 이러한 대외 리스크 요인이 전망 경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금융당국이 1,500조 원 규모의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출자의 소득 대비 상환 능력을 따지는 DSR 기준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성현 기자. 네, 김성현입니다. 네, 금융당국이 DSR 기준을 얼마나 높인다는 거죠? 네, 일단 금융당국은 DSR 70% 초과 대출을 고 DSR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고 DSR 관리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당국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마다 고 DSR 관리 기준을 정했습니다. 시중은행의 경우 고 DSR 70% 초과 대출은 15%, DSR 90% 초과 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은행의 고 DSR 70% 초과 대출은 30%, DSR 90% 초과 대출은 25% 이내로 관리하고
특수은행의 고 DSR 70% 초과 대출은 25%, DSR 90% 초과 대출은 20% 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오는 2021년 말까지 은행별 평균 DSR이 시중은행 40%,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80% 이내가 되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정한 고 DSR 기준은 이달 31일부터 시행됩니다. 네,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인 RTI 기준은 그대로 두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RTI가 주택의 경우 1.25배로 넘어야 받을 수 있는 대출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RTI 기준을 강화할 경우 임대료 상승으로 서민과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겁니다. 다만 RTI 기준에 미달하는 임대업 대출 예외 취급 한도와 예외 사유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RTI 기준에 미달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설정한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SBS CNBC 김사관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1개월째 연 1.5%로 동결했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큰 데다 가계부채 확대 우려도 작용한 걸로 풀이되는데요. 관련해서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정용 어서 오세요. 사실 이 미국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한 뒤에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컸는데 특히 이주열 한은 총재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도 하기도 했었고요. 결국 그런데 동결이 결정이 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올해 있었던 이제 이 금융통화위원회 가운데 이번 오늘이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사실 이달 초만 하더라도 한 8대2 정도로 동결이 우세했는데 근데 이제 점점 아니다. 6대4 정도로 예. 이제 이 동결 전망이 좀 엇비슷하게 나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주열 총재는 이구동성으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 전망을 낮춰도 이건 잠재 성장률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가능하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줘왔고요. 오늘 뭐 통화정책회의 금융통화위원회 7명 가운데 인상하자라는 의견이 2명. 소수 의견이 2명이 나왔습니다. 네. 1명에서 1명이 더 추가됐기 때문에 다음 달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이제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느냐. 지금 현재 이 경제 지표가 너무 안 좋습니다. 네. 지금 경기 하강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고 있죠. IMF는 3%에 달하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로 낮췄고요.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동안은 중국만 피해를 보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미국도 부메랑에 대해서 안 좋아지고 있더라.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는 이 블랙, 이 튜스데이, 웬스데이가 이제 연출이 되다 보니까 이런 걸 이제 외면하지 못했다. 특히나 지금 우리의 환경을 보게 되면 지금 유가도 좋지 않고요. 환율도 좋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금리 인상 우려까지 이 삼중고가 네. 앞으로 하반기 그리고 내년 경제 운영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한국은행이 외면하지 못한 겁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반적인 경기 지표가 좋지 않다는 게 큰 문제지만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야 한다는 심리 분명히 작용이 됐을 텐데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결정을 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중고등학교 때 100m 몇 초에 끊으셨어요? 10초 훨씬 많이 넘긴 것 같은데요. 저는 한 17초 때 끊어서 남자 애들하고 하면 네. 가장 꼴찌고요. 네. 여학생들이랑 하면 엇비슷했습니다. 네. 이런 흑역사를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100m를 정말 전력껏, 젖먹던 힘까지 최고로 달려서 낼 수 있는 성적표가 어느 정도냐. 그걸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지금 2% 후반입니다. 2.7에서 2.8%대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있고 지금 경제적인 이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죠. 경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만 15세부터 64세 인구가 급격히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돈을 잘 벌어주던 이 제조업들이 하나둘씩 또 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 총재를 저금리 때문에 부동산 버블이 생긴 거야 라고 이때 원인 제공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에 사실 금리 인상 요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미간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을 하고 네. 있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일부 자본 유출도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걸 이제 감안하게 되면 금리 인상 시그널을 계속 좋았지만 그러나 자기 모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는
2.9에서 2.7%대로 당초 저는 한 2.8% 정도로 낮출 것을 예상을 네. 했는데 더 많이 그러네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야 이번엔 금리를 낮추면서까지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건 자기 모순이다라는 이 지적 때문에 한은의 경우에는 이제 불가피하게 이번은 동결하면서도 다음 달로 2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가계부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500조 원의 규모도 규모지만 증가 속도도 지금 점차 빨라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기준금리가 앞으로 이제 인상이 되면 가계부채 위험성은 더 커지지 않겠습니까? 인상되기 전에 금리 많이 올랐어요. 네. 은행들은 이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그건 뭐 예적금일 수도 있고요. 은행채를 발행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시장 조달 금리가 꾸준히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한 번 금리를 인상을 했고 지금까지 거의 10개월 연속, 12개월 가까이 이제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픽스 금리 기준으로 해서 최고 0.3에서 0.5%포인트까지 금리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인상 시기에 사실은 가계부채 1,500조 총량도 문제지만 여기 대부분 한 600조 원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은 부실할 위험성이 거의 없습니다. 은행들은 대출해주면서 1억 원 대출해주면서 근저당을 120에서 130%까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집값이 30-40% 이상 폭락하기 전까지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로 전이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금융 취약계층, 특히나 이 상대적으로 이제 이 가장 타격을 받는 저신용자들 그리고 저소득층들, 노인들, 청년층이거든요. 그게 지금 연체율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정부의 정책금리입니다. 햇살론과 같이 이제 생계비나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해주고 있는 햇살론이라든가 미소금융이라든가 뭐 새희망 홀씨라든가 이 연체를 보게 되면 지난 2016년 말만 하더라도 2%대에 그쳤던 것들이 지난 7월 말 기준 8%로 치솟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이제 서민 금융 상품에 대한 이런 이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전환, 그러니까 고금리 대출을 좀 중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한다든가 이런 대책이 좀 절실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에 정부는 가계부채를 더 옥죄기로 했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을 은행별로 이제 차등 적용하기로 했는데 시장에 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가계대출 가운데 가장 이제 규제가 강하다, 엄격하다라는 게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인데요. 자, 그동안은 주택대출 받으러 가면 당신 주택 가격이 이 정도니까 당신 소득 능력 분에서 주택대출에 대해서 주택 한 부분을 받다면 지금은 당신 뒤적여 보니까 주택대출 외에도 마이너스 통장도 갖고 있고 학자금 대출도 있고 자동차 할부 금융도 남아있네. 이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당신의 연소득으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따져본다는 겁니다. 그걸 이달 말부터 하는데요. 이 지금까지는 지난 3월부터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한번 해봐라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은행은 대충 한 100% 수준에서 만에 하나 연봉 4천만 원 정도의 소득자라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연간 4천만 원까지만 적용해왔다라는 건데 이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라는 겁니다. 이걸 70% 내진 뭐 낮추겠다, 90%까지 낮추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역시 전체적인 총량 규제로 인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대출 총액을 7% 넘게 초과하지 마.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은행의 경우엔 일부 이게 한도가 소진됐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은행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규제, DSR 규제를 이제 70% 수준까지 이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실수요자들조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네. 동전의 양면처럼 대출 총량을 줄이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수요자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비싼 금리로 대출 받아야 되는 부작용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네, 일단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금융당국이 이 대출 조액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소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6개 나라를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유지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중국은 미중 무역 분쟁이 최고조에 달해 지정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으로 남았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는 이번에도 환율 관찰 대상국 지위를 유지했네요. 그렇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 정책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6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명시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외환시장 개입을 제외한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등 2개의 요건이 충족돼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됐습니다. 미 재무부는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10억 달러이며 경상수지 흑자는 같은 기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4.2% 수준으로 전년보다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정책 권고와 관련해 내년 3월부터 시작되는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계획을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선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았는데 지정 위험을 피했습니다. 네, 중국도 이번에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되면서 미중 무역 분쟁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은 피했습니다. 만약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 미중 무역 전쟁은 환율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달리 대미 무역 흑자 규모와 비중이 과다한 국가란 점에서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됐는데요. 재무부는 그러면서 중국이 수출을 늘리려고 위안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중국이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택시업계가 오늘 하루 전국적인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카카오가 도입한 카풀 서비스 반발 때문인데 출퇴근길이 걱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대종 기자. 네, 이대종입니다. 네, 택시업계 파업 왜 시작된 건가요? 택시업계가 주간과 야간 교대를 시작하는 오늘 새벽 4시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새벽 4시까지 이 24시간 동안 운행을 중단할 예정인데요. 이번 파업으로 전국적으로 9만 대 이상의 택시가 운행을 중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택시업계는 또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도 열 예정인데요. 주최 측에 따르면 3만 명에서 최대 7만 명가량의 택시 기사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일 예정입니다. 일단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회 시간 등을 감안하면 오전보다는 오늘 오후 혹은 퇴근 시간에 택시를 잡기가 더 어려워 큰 혼란이 빚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택시업계가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건 카풀 서비스 때문인 거죠? 그렇습니다. 승차를 공유하는 카풀 서비스가 잇따라 도입이 되면서 택시업계는 자신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의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그제부터 공개적으로 카풀 운전자를 모집을 시작을 했고요. 차량 공유업체 소카는 자회사를 통해서 규제 예외로 분류되고 있는 11인승 이상 차량의 공유 서비스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출퇴근길 비상이 걸렸는데 교통 대책은 마련이 됐습니까? 서울시는 일단 파업이 얼마나 확대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내 택시 운행률이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게 되면 곧바로 버스나 지하철 연장 운행 같은 대응책을 내놓을 예정이고요. 경기도와 인천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는 시내버스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31개 시군에 비상 운송 계획을 마련하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인천시는 서울을 오가는 지하철 1호선의 경우 출퇴근과 심야 시간대에 총 6회에 걸친 추가 운행을 할 예정이고요. 막차는 1시간 연장을 해서 내일 새벽 2시까지 운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이대종입니다.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감사원에 공식 감사를 요청했고 야당은 이번 사건을 특혜 채용 비리 의혹으로 규정하고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임종인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우선 서울교통공사가 뭐 하는 회사죠? 예,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까지 그리고 9호선 2단계 구간을 운영하는 도시철도 운영 공기업입니다. 서울시 산하기관이고요. 지난해 5월에 기존의 서울 메트로와 서울 도시철도공사 이 두 회사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설립이 됐습니다. 네, 지금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핵심 쟁점은 뭡니까? 예, 핵심은 서울교통공사가 올 3월에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직원들 가족, 친척 108명에게 정규직 전환에 특혜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이번 의혹을 폭로한 자유한국당은 당시 이 과정을 총괄하던 공사 간부가 비정규직이었던 자신의 배우자를 정규직에 포함을 시켰다. 그랬는데 이번에 공개된 정규직 전환 명단 108명 가운데 그 부인의 이름은 의도적으로 뺐다라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교통공사 측은 이에 대해서 해당 간부가 배우자의 이름을 뺐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해당 간부를 일단 직위 해제를 했고 감사원에 공식적으로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문제가 어제부터 국감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는데요. 오늘 서울시 국감에서도 야당의 질의가 쏟아지겠군요.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3년간 1조 2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 매출은 매년 줄면서 인건비는 지난해 같은 경우 영업비용의 절반이 넘는 1조 3천 원에 달았다면서
제기하면서 공사의 방만 경영을 지적하는 등 포문을 열었습니다. 여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오늘 국감에 앞서 가진 대책회의에서 취업준비생들에게 꿈의 직장인 서울교통공사가 일자리 세습이 가능한 귀족 노조의 꿀 직장이었다면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전해드렸습니다. 전국 경제인연합회와 미국 상공회의소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무역 확장법 232조의 적용을 배제해달라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한미 재계단체가 무역 확장법 232조와 관련해서 공동 성명서를 채택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조양호 위원장 등 한미재계 관계자 약 60여 명은 오늘 제30차 한미재계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미재계를 대표하는 이들은 한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배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서를 채택합니다. 공동성명서는 협의를 거쳐 오후 3시쯤 발표됩니다. 양국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국이 232조 적용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한미재계는 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할 경우 한미 동맹과 양국 간 경제협력 시스템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우리 청은 미국에서 약 3만여 명의 직접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네, 정경련을 이끌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이후 첫 공식 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한미재계 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불구속 기소 처분이 내려진 지 이틀 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얼굴엔 다소 긴장한 분위기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 주제 여부가 주목을 받았지만 예정대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이 정상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재판에 대비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최나리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됐습니다. 이동통신 3사가 모두 참여한 이번 입찰에선 KT가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이번 재난망 사업은 총 3구역으로 나눠졌다고요? 어느 통신사가 어떤 구역의 사업을 맡게 됐습니까? 네, 서울을 포함해 세종, 대전, 대구 등을 대상으로 하는 A사업구역과 경기, 강원, 전남 등을 맡는 B사업구역 모두 KT가 선정됐습니다. 인천, 부산, 울산, 충북 등을 대상으로 하는 C사업구역은 SK텔레콤이 우선 협상자로 선정됐습니다. LG U+는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A사업과 B사업의 규모는 총 7천억 원, C사업은 약 2천억 원 규모입니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네, 정부가 재난망 구축 사업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재난망은 재난 관련 기관의 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해 비상사태에 즉각 대응하기 위해 구축합니다. 대구 지하철 참사와 세월호 참사로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SBS CNBC 정인영입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새벽 공개된 미 연준 FOMC 의사록에서 위원들이 금리 인상 기조가 재확인되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 영향으로 지금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함께 보시죠. 코스피 지금 0.6% 하락해서 2150선에서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도 0.6% 하락해서 734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 상황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매도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1,800원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순 매도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우선 네이버가 액면 분할 후에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연속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가총액 순위 10위권을 밖으로 밀려난 상태입니다. 네이버 현재 5% 하락해서 12만 3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GS홈필핑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 둔화 전망에 약세권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상황입니다. 코스닥 수급상을 보시면 지금 개인이 홀로 850억 원 순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 매도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시죠. 우선 바이오주가 불안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가 약세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W게임즈는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전망에 현재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1.98% 상승해서 72,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미국과 소통하면서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경협철도주 같은 경우에는 강세권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